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120페이지 그죠? 121페이지 어쨌든 바로크 대표적인 바로크 작가 그죠? 바로크의 그 특성이 바로크라고 했을 때 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가가 루벤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크로 우리가 많은 작가들을 묶지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그 루벤스 작품에서 바로 드러난다. 아주 그 화려하면서도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크의 저기 루벤스의 제일 유명한 그림이고요. 어쨌든 이런 데 제일 잘 드러난다 그랬어요. 요렇게 그죠? 이런 게 바로크의 특성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전형적인 그죠? 어떤 약간 신화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알록달록 다 꾸며가지고 그죠? 여기 아주 이게 뭐 다 아주 화려하면서 그죠? 이게 이런 정도 그림이 이제 가장 바로크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제 그런 그 그림이다. 그래서 바로크에서 루벤스 얘기했고요. 그래서 루벤스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22페이지에 이거 좀 녹음되고 있죠, 그죠? 켰으니까. 122페이지 저희가 그 루벤스 그 누드화, 그래서 뚱뚱한 여자가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루벤스 얘기가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또 나옵니다. 요거 124페이지. 요로 가 있어요. 루벤스 얘기가. 그래서 요거까지 마저 루벤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까지 요거까지 봤었고요. 124페이지. 야심의 대작, 그죠? 루벤스의 야심의 대작, 마리드 메디치 또는 뭐 메디시스, 불어로는 메디시스라고 읽는데요. 프랑스 여왕, 뭐 여왕이 아니라 이제 저기 왕비죠, 왕비를 번역을 아마 퀸으로 나와서 그냥 여왕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왕비, 마리드 메디시스, 그러니까. 메디치가 출신이에요. 메디치가 이제 이탈리아 그죠? 유명한 그죠? 그 피렌체의 르네상스 시기에 아주 르네상스를 그죠? 그런 예술을 후원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 그런데 이미 메디치 가문은 몰락했어요. 거의 몰락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름 때문에 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시집으로 온 거죠. 이제 프랑스 왕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프랑스 왕. 그래서 프랑스 여왕 마리드 메디치 생애를 기념하는 연작화이다. 그녀는 왕실의 재정을 마구 탕진하고 남편인 왕과 매우 사이가 안 좋았던 어리석은 여자였는데 이게 너무 비하하는 건가? 그냥 뭐 어쨌든 뭐 그래. 그래서 남편이 살해당한 후 잠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던 군주이기도 했다. 아니 뭐 왕위를 계승했다기보다는 저 섭정이죠, 섭정. 뭐 하긴 물론 전권을 쥐고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녀가 루벤스에게 루브르궁에 있는 2개의 방에 자신의 혁혁한 업적을 영원불멸하게 기록할 연작화를 그리도록 주문했던 것이다. 원래 이제 자기가 볼품이 없는 사람은 더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중요한 얘기긴 해요, 사실 이게 또. 마리드 메디시스가, 그러니까 마리드 메디시스, 불어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죠? 메디치 하면 이탈리아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1601년 루이 13세를 낳았습니다. 루이 13세 다음에 이제 그 14세죠. 유명한 루이 14세. 그래서 루이 13세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루이 13, 14, 15, 16, 이렇게 해서 16세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루이 13, 14, 15, 16. 그래서 이제 루이 13세. 그래서 이제 이게 1610년에 광신적인 가톨릭 교도에 의해서 남편이었던 앙리 4세. 이제 남편이 이제 앙리 4세한테 이제 시집으로 왔는데 프랑스 왕이었죠. 앙리 4세. 근데 앙리 4세가 위그노였어요. 한마디로 신교도였다는 거예요. 신교도. 그러니까 좀 특이하긴 하죠. 프랑스는 그래도 이탈리아, 프랑스는 그래도 카톨릭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왕이 신교도였어요. 왕이 신교도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1598년 낭트 칙령을 내립니다. 낭트 칙령이 저게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뭐 구교를 카톨릭을 믿던 뭐 신교를 믿던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이제 그 신교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게 뭐 깨끗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신교도였냐? 왜 구교는 왜 그 전에 그걸 봤잖아요. 저기 뭡니까? 그 이유도 있고,
교황이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왕비를 마음대로 못 받고 이러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려진 바에 앙리 4세가 한 50명, 알려진 건 한 50명 이상의 여성들의 이 편력과 뭐 이게 아주 심했다는 거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뭐 왕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남편은 맨날 이 젊은 여자들 맨날 이렇게 불러다가 후궁들 뭐 처음 뭐 정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명 이상이 그렇게 이게 이제 신교가 좀 되게 자유로우니까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신교를 택하지 않았겠느냐. 신교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는 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카톨릭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왕의 결혼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여러 이제 왕가들의 결혼이.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허락을 받고 왜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영국 헨리 8세가 그 안 돼가지고 결국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니들이 뭐 내가 하든 말든 뭐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신교는 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성당에서는 좀 이혼하려면 성당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죠.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냥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할 뿐인 거지. 그죠? 알아서 할 뿐인 거지. 공식적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위에서 그래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거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하고 이러니까 아무 여자들하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근데 신교는 사실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그죠? 신교라는 게 왜 성경 보고 자기가 알아서 직접 하느님하고 소통해서 하라는 건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락가락 했다는 게. 근데 이제 앙리 자체가 그러면은 당연히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 자유. 그래서 자기가 또 그래 내가 그럼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대신 나는 다시 카톨릭으로 다시 개종하겠다. 그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또 선언을 해요, 지가. 다시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새로운 여세 생기면 다시 신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여기 안 썼네. 그러니까 밑에 대다수는 카톨릭 신자들이었네, 프랑스가. 또 뭐 독실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 멋대로 또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못 믿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암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 믿었던 사람이 이거 신의 뜻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마차로 이렇게 행차하는데 마차에 뛰어들어서 이제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죽입니다. 죽여서 뭐 유명한 사건이 어쨌든 이게 그래서 위그노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편 앙리 4세가 죽고 어쨌든 그래서 앙리 4세는 그래도 어쨌든 역사 시험에 꼭 나와요. 낭트 칙령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뒷배경은 좀 근데 위그노라는 게 또 좋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락가락 하는 게 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도 싶지만 또 그거랑 또 멀어지면 한편으로는 자기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죠? 이 교황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걷는 뭐 11조나 이런 거를 교황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연애 문제도 있고 그죠? 이런 그런 여자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오락가락 했던 사람이에요. 뭐 정확히 실체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뭘 믿었는지는. 어쨌든 인생은 그랬고. 근데 어쨌든 앙리사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암살당하고 루이 13세가 왕에 오르자 이제 이 루이 13세가 10살이에요. 10살. 그죠? 2001년에 나왔고 2010년에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10살이니까 당연히 이제 엄마가 섭정을 하는 거죠. 엄마가 이제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한 거의 한 7, 8년 가까이 이제 여기 사실상 프랑스를 통치합니다. 이제 마리 드 메디시스가.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사실 자기 가문은 메디치 가문은 이때 이미 망했어요. 명맥만 남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가문의 이름 때문에 시집으로 왔는데 이 프랑스 이 엄청난 돈 큰 국가잖아요. 이탈리아 도시 국가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아무리 메디치 가문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도시 이 프랑스 전체를 막 주무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쓴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막 그림도 막 부탁해서 그린 거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림도 내가 뛰어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리석다고 나오는 건데 뭐 사실 그렇죠. 뭐 현명하게 통치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리슐리의 추기경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디치 마리는 당연히 카톨릭 신자였겠죠. 이탈리아니까, 그죠? 근데 자기 남편은 오락가락했으니까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리슐리의 추기경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재상이 되죠. 루이 13세의 재상이 되면서 리슐리 추기경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죠? 이거는 이러면 국가가 망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쫓아냅니다. 마리 메디치를 쫓아내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걸 허락을 하고, 아들이 이제 대충 한 17, 18세 됐잖아요. 이제 리슐리 추기경이 결국 다 한 일이죠. 루이 13세보다는 쫓아냈다가 또 쫓아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또 자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또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안 되죠. 안 돼가지고 어쨌든 반란과 화해를 거듭하다가 결국 프랑스에서 추방돼서 이제 벨기에에 가서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 이름이 그래도 남는 여성입니다. 남는 여성. 그래서 이렇게 자신 루브르 궁에다가 엄청난 자신의 그거를 칭송하는, 그죠? 자신을 불교 자신을 칭송하는 그런 연작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제 지금 이런 진열된 식으로 됐지만은요. 그래서 그 그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이 그림도 아주 바로크적이에요. 딱 그림 그저 120잡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렇잖아요. 아래쪽에 막 여신들, 요정들이 막, 그죠? 이렇게 아주 육중한 아주 이런 몸매의, 그죠? 여신 요정들이, 바다의 요정들이 막 이러고 있고 아주 다 화려하잖아요. 화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둘째 문단. 루벤스는 어떤 엄청난 규모의 주문이더라도 내 재능으로 소화낼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 대로 21점의 마리드 메디치 시리즈를 3년 만에 조수도 쓰지 않고 완성해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그리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렇다 할 업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그녀의 생애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윤색해내느냐 하는 문제였다. 바로 그 부분에서 루벤스의 재능이 빛을 발했다. 그는 마리드 메디치가 아들을 낳는 장면을 장엄한 탄생어로 바꾸고 있다. 마리의 교육 장면에서는 미네르바와 아폴로 신이 직접 음악과 음료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간단히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선을 볼 때 초상화를 가져가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드 메디치스의 초상화를 가져와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서 가져와서 앙리 4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앙리 4세 딱 보여주고 앙리 4세가 지금 뿅 간 거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앙리 4세가 딱 보고서. 근데 요즘에 사진이 다 뽀샵해가지고 이것도 다 뽀샵이에요. 근데 이것도 뽀샵인 거지, 뽀샵. 이때가 더 뽀샵인 거죠, 오늘날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인물이 계속 나와요. 투구를 쓰고요. 요 인물이 프랑스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래서 국가를 파란색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가 얘 됐다,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죠? 조언해 주는 거죠. 그 메디치. 요건 이제 이제 뭐 수염이 났으니까요. 물론 나이 들어서 또 결혼했으니까, 이미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제우스하고 헤라가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이제 신화를 또 이제 필요한 거죠. 해서 이렇게 초상화를 보고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죠? 초상화를 보면서 선을 보는 앙리 4세고. 자, 그 다음에. 이때 그리스 신학하고 카톨릭하고 저렇게 양립하는 이런 예술이 가능했었나요? 그렇죠. 계속 그걸 많이 이용을 했죠. 계속 보면서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 신화를 뭐 전혀 종교적으로 보진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위협할 종교가 아니니까, 전혀 위협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으니까요. 원래 그리스어. 그쪽에서 다 들어왔으니까 그리스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신화에 대해서는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제우스하고 지금 헤라가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꼭 유일신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적인 내용을요. 그래서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우스인 헤라하고 제우스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잘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초상화 전 예쁘게 나왔죠, 초상화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거기 그죠? 여기 나온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걸 냈어요. 어디 갔지? 여기
계속 아까 그거 읽으시면 이게 지금 순서대로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마리드 메디치의 마르세유 입성에서는 명예의 여신이 황금나팔을 지금 요 그림에 왼쪽에는 그죠? 황금나팔을 불며 그녀의 프랑스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 그는 일부러 말의 이중턱을 그려놓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음 장면의 초상화에서는 그녀의 비만한 모습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죠? 지금 이중턱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그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다음 장면의 초사가 여기 그죠? 이 턱이 아주 살쪄가지고 이중턱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는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앞에 그거를 또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이 앞 그림에서 이 제우스하고 헤라 그 유명한 그죠? 제우스하고 헤라인데 이제 이 둘이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마치 그 옷도 똑같아요. 앙리 4세가 제우스처럼 그다음에 요 마리드 메디치스를 이 헤라처럼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신격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죠. 대신 이 주걱턱은 그냥 주걱턱이 아니라 이중턱 그죠? 살찐 이거는 그냥 그려 넣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리옹에서 앙리 4세를 만나는 마리드 메디치스 리옹에서 그러니까 리옹 가기 전에 먼저 요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드 메디치스가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하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마르세유에 들어온 거예요. 마르세유 입성 지금 이 그림이.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죠? 저쪽에는 배고 황금 배고 배에서 이렇게 배 가판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있잖아요. 나무 다리 요거 배에서 딱 걸쳐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요 아래쪽에는. 네, 그렇죠. 지금 프랑스가 환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죠? 투구를 쓴 요 사람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프랑스를 상징하고 같이 데리고 온 바다의 요정들이 다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드 메디치스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 마르세유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딱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환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르세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리옹에 가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턱이 이중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마리의 이중턱을 그려놓지 않았고, 대신 보는 이의 시선이 전면에 있는 풍만한 육체의 관능적인 바다 요정들에게 가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루벤스는 풍부한 색채, 호화로운 의상, 금으로 만든 배와 같은 바로크 시대에 정말 과장된 거죠. 그죠? 너무너무나 과장된, 전형적인 바로크 그림이에요. 이런 게 딱. 과장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루벤스의 생애와 작품은 모두 활력이 넘치는 것이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루벤스는 금방 그림 전체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감싸버린다. 그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루벤스 자신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것이 루벤스 마리드 메디치의 마르세유 입성, 그죠?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해서 들어오는 프랑스에 들어오는 그런 걸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어지는 장면들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앙리 4세를 만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죠? 이제 황태자 루이 13세를 낳는 마리드 메디치스 이렇게 그죠? 아래쪽에 이제 붉은색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애가 낳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주 장엄한 아까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는 거를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가 자라면서 이 투구를 쓴 게 이제 그 애가 그 프랑스 자체잖아요. 새로운 왕이니까 황태자니까. 그래서 얘가 이 애고, 그죠? 얘가 애고 이제 옆에 신들이 이렇게 요정들이나 신들 아까 아폴론이 막 교육시키고 얘는 그죠? 직접 음악을 교육시키고 요거는 마리드 메디치스입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여인이 이 여성은 뭐 별로 하고 있는 일 없고 이제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기 아이를 교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들이 도와줬다. 루이 13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앙리 4세가 암살당하고 아까 그 이전 그림의 새 여신 그것 때문에 나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리스 신화적인 그런 거죠. 신화적인 요일 좀 빌려 와서 그죠. 그 삼미신 미의 삼 여신적인 그런 걸 좀 연상하도록 한 것도 있겠죠. 그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신이 또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좀 그런 거죠. 그림 안에서 시선이 한쪽으로 확하게 그리는 그림. 네. 루벤스 자체는 대단해요. 옷 벗고 있는 여자 쪽.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쪽으로 좀 이렇게 쫙 가도록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뒤에도 쫙 시리즈가 있는데요. 뭐 별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앙리 4세의 암살과 마리드 메디시스의 섭정 선포.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암살당하는 그림이죠. 여기 이제 뱀이 막 있고 물어서 결국 이제 이 신들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 이게 앙리 4세죠, 그죠? 여기 수염 난 사람, 그죠? 앙리 4세가 이제 암살당해서 죽어서 이제 뱀에 딱 물려있잖아요, 그죠? 뱀, 어떤 이런 그 나쁜 뱀에 물려서 이제 결국 하늘로 떠나고 이제 암살 사건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리드 메디시스가 이렇게 그죠? 막 주변 이 프랑스가 이거를 옥구슬을 건네주잖아요, 그죠? 이제 프랑스는 당신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프랑스 이 인물이 그죠? 옥구슬을 건네주면서 마리드 메디시스가 섭정,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실제로 프랑스를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여기 자기 남편은 죽어서 가고. 여기도 지금 눈길은 그 가운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여성이 이제 뭔가 이 옷을 벗고 있는 그런 식으로 드러넣었죠, 그죠? 집어넣었죠. 영분이잖아요. 그죠? 영분이죠. 아, 그 내가 눈이 이상한 거. 예? 그게 저기 옥새를 주는. 아, 이 여성 같네, 여성, 그죠? 이게 이번에 여성 같네, 프랑스가, 그죠? 그러네. 그래서, 예. 근육도 여자처럼 그려져. 예. 네. 그래서 프랑스가 여성인가 명사가? 그러가 여성형 명사라서 그런가 보다. 프랑스도 여성 명사가. 여성형 명사니까 그래서 여성으로 표현한다, 여성처럼. 요건 이제 앙리 4세의 갑옷을 벗어놓고 몸만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다 이제 쏠리는 거죠. 자기 마리드 메디시한테 다 이제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그죠 넘어지는 그런 이제 시리즈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그림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차 이렇게 아주 크샤 그죠? 루브르 박물관에 쫙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잘 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네요, 그죠? 남성이 아니라 그죠?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책에서는 루벤스 하면 빠지지 않는 그림이죠. 아시죠? 네, 이탈리아. 네. 루벤스를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루벤스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거 미술사, 초등학교 미술책에 저 어릴 때 봤는데. 옛날 국민학교 미술에 나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국민학교 미술에 나와요. 그때 처음 봤어요. 루벤스 같은 대가가 여기 한부 그림을 남자. 아예 제목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그림이에요? 루벤스의 그림이에요. 루벤스가 그린 제목도 명확히 돼 있어요. 코리안 이렇게 돼서 코리안, 코리안 코스튬을 입은 남자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제목까지도 1617년경의 그림. 제법 많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렸냐 루벤스가. 아 이거는. 그러니까 복장이 그러니까 노예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근데 그 사건으로부터 임진왜란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들 오고 이래서 아마 이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쪽에 갔다는 거예요. 유럽에 이 옷을 입고 노예 내지는 상인 내지는 그래서 일본 쪽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렇게 뭐 일본 쪽에 또 이렇게 왜 부역을 하다가 전쟁 끝나면서 일본하고 같이 건너가기도 하고. 저 꼬메이 때 갔다는 소리죠. 그럴 수도 있죠. 꼬맹이 때 갔을 수도 있고. 1992년 주변에 97년 뭐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갔으면 수도 있고. 꼬메이 때가 저 많아봤자 한 20살.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좀 젊어 보이죠, 그죠? 예. 저런 옷을 입은 외국에서 복색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분명하게 연도하고 다 이름 제목까지 남아있는 루벤스의 그림이에요. 루벤스가 직접 스케치한 한복을 입은 남자. 이것도 루벤스도 봤을 때 특이했을 거 아니에요. 옷이 좀 다르네, 그죠? 해가지고 이거 딱 지나가는 그 보고서 스케치한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 한국인데도 좀 바로크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약간 그죠? 옷자락도 풍성하게 그렸죠, 좀 그죠? 풍성하게 약간 바로크적으로 그린 것 같긴 해요, 그죠? 어쨌든 이 그림 못 보셨다고요? 이거 루벤스 그림인데 저 제일 유명.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반이 그린 건지는 뭐 그때는 신경 안 쓰고. 보신 적은 있죠.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봤어요. 네, 그죠? 우리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 특히 동양서에는 나와요, 그죠? 많이 한 번씩 이렇게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도공이나 뭐 이런 출신들 같으면 그 잡혀갔어도 뭐 대우를 받고 그래서 아마 그 도자기를 또 무역을 했으니까 무역하면 비쌌으니까 그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역할 때 따라가던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하면 그쪽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죠? 그냥 이 노예 정도는 아니고 그죠? 저급한 노예는 아니고 굉장히 잘생겼네요. 그죠? 다시 보니까. 그죠? 진짜 바로 그 저기 정말 쪼짜락도 그렇고 잘 그린 그림으로서 아주 역시 달라요 루벤스 그리면은. 자, 그래서 저는 루벤스와 우리나라 역사가 만나는 참 독특한 예, 독특한 저게 사건입니다. 남아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근데 루벤스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또 당대 비싸게 팔았으니까 다 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버리지 않은 거죠.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루벤스가. 그림들이 보면 사이즈가 보통 있는데 얼마나 건지. 작진 않아요. 아주 작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루벤스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이제 하시겠고요. 어쨌든 루벤스는 가장 전형적인 그 바로크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화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 데이크, 루벤스의 뭐 제자라기보다 같이 이제 공방에서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 나와서 이거 네덜란드의 베스트슈테인 교수에 의해 중국 상인 이풍님이 발표된다. 웬일이야. 중국 상인. 그래요? 이풍이라는 사람이래요. 중국 상인이에요? 근데 옷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밝혀졌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사실은. 예. 언제 기사를? 예. 2018년. 1617년인데 저게 다른 비슷한 그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게 남아 있는 그 상인 그림이래요. 이게 국민일보에 났네요. 2018년인데? 아, 근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 위에 거. 아, 이건 맞고. 이 밑에 사람이 거래.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림인데 비슷하니까 그 비슷하니까. 근데 누가 밝혀냈다고요? 네덜란드의 무슨 교수가 근데 그 한국에 입은 남자를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써 있어요. 이거는 작품명도 있고 하니까. 나 연도도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연도도 이렇게. 한국 상인도 있고 우리 한국 상인도 있고 그때 그 노래한 사실 그렇죠. 예.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 중국상이 이거 뭐고 어쨌든 그 정도로 하면 국제적인 거니까요. 그죠? 예, 저는. 야, 저걸 가지고 저걸 모티브로 소설도 쓰고 그랬네. 있죠. 그죠? 옛날에 그 소설도 있죠. 그죠? 제이스의 개성상인데. 예,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시겠습니다. 122페이지 이제 한가운데 이제 반 데이크, 저는 오늘날 우리는 그 축구 선수 중에 반다이크 맨날 나오는데 반다이크입니다. 이름상으로 반다이크. 그래서 비공식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초상화.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던 안토니 반다이크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한 사람의 화가로 독립했다. 그 전에 몇 해 동안 루벤스 화실에서 일했지만 2인자의 자리를 견디지 못한 그는 이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영국에 정착하여 찰스 2세 궁전의 왕실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루벤스는 자기 밑에 한 100명 정도 데리고서 같이 그 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애였고요. 아니, 루벤스는 그 인정을 했어요. 야, 너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루벤스가 인정해줬으니까 영국 왕이 부른 거지. 영국 왕이 야 좀 잘 그리네 하나 좀 보내봐라 해가지고, 왜냐면 영국은 벌써 이게 변두리잖아요. 면방이니까 좀 잘 그리는 애 좀 보내줘라 해가지고 찰스 1세한테 가서 그 왕실에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잘생긴 데다가 자만심이 강하며 놀라운 재능을 지녔던 그는 전형적인 멋쟁이였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닌 화가로 유명해졌다. 그는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운 분위기에 탐닉하여 옆구리 항상 칼을 차고 값비싼 의상을 입은 채 자신의 상징으로서 해바라기를 달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반데이크는 뛰어난 초상화가로서 이후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칠 귀족적이면서도 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고 심리적 통찰력이 담긴 초상화 양식을 정착시켰다. 그래서 반데이크 얼굴은 저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그죠? 반데이크 경부처상. 그러니까 영국 가서 그 서라는 자기를 받은 거죠, 그죠? 자기를 받아서 경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데이크 그 부부 어쨌든 아주 옷도 아주 뭐 그죠? 화려하고 그죠? 풍성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왼쪽 아래쪽에 반데이크는 차갑고 공식적인 왕실 초상화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듯한 그냥 그 엄숙하게 딱 그냥 그 얼굴만 나와 있는 그런 초상화가 아니라 좀 살아있는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양식의 초상화에서 그는 귀족과 왕족들을 그들의 신분을 암시하는 듯한 고전적인 기둥이나 번쩍이는 커튼과 같은 배경 속에서 포즈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인물들은 포즈를 취했다기보다 잠깐 멈춰선 듯한 느낌을 주도록 여유있게 구성하여 이런 과장된 배경 속에서도 인간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그죠? 오른쪽 그 그림 보면은요, 그죠? 오른쪽에 왜 반데이크 사냥 중에 찰스 1세, 그죠? 잠깐 멈춰선 듯한, 그죠? 잠깐 멈춰서 돌아보는 듯한, 그죠? 어떤 실제로 살아서 뭘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보는 듯한 이런 그 장면식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요. 저 12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래서 반데이크의 초상화가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실적이면서도 모든 대상들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미화시킨,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 포토샵, 그죠? 보정에 대가했다는 거예요. 그 보정을 잘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미화시키는 그의 재능 때문이었다. 키 작고 평범한 찰스 1세가 반데이크의 손에서는 전쟁터 용사같이 당당하게 언덕 위의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사한 기사와 같은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렇잖아요, 그죠? 옆에는 백마가 있고 잠깐 이게 쉬어가는 아주 기사처럼.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반데이크가 사용한 유일한 속임수는 머리와 몸통의 비율을 1:6으로 하는 대신 1:7로 바꾸어 왕을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늘리고 말이죠, 그죠? 포샵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러면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조상화를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포즈 잡고 뒤는 보자고 좀 확인하잖아요. 그냥 좀 심하게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사냥종이 찰스 1세. 그래서 반데이크는 귀족들의 조상화를 우아하게 아주 미화의 그림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게 하여 딱딱한 공식 조상화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 그 왕실 초상화가로서 이제 또 대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안토니 반다이크, 플랑드르 출신의 대표적인 초상화가로서 1632년부터 영국 찰스 1세의 궁정화가 되는데요, 그죠? 지금 이 그림 봐도 이것도 딱 찰스 1세가 백마를 타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딱 아주 미화시켜서 그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신분을 상징하는 우아하고 고귀한 그런 걸 나타내는 장치고요. 그죠? 좀 자연스럽게 뭔가 들어오는 듯한 이런 승마 초상화. 그죠? 단순히 딱딱한 그냥 얼굴만 나오는 그런 초상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공식적인 초상화가 아니라 좀 뭔가 그죠? 살아 움직이는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을 딱 그린 이런 공식 초상화로 유명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요거 먼저. 어쨌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제 찰스 1세가 또 중요하죠. 찰스 1세가 또 목 잘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찰스 1세가. 그러니까 이게 1625년 즉위 직후 프랑스의 앙리에트 마리와 결혼하였다. 근데 이 앙리에트 마리가 누구냐? 아까 그 마리드 메디치스의 막내딸이에요. 이게 이제 앙리에트 마리를 그린 건데, 앙리에트 마리는 아까 그 앙리에트 마리드 프랑스 그죠? 프랑스에서 온 마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 앙리 4세와 마리드 메디치스의 막내딸입니다.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니까 이제 프랑스 이제 공주랑 결혼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얽히고 설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비예요. 이게 이제 왕비인데, 근데 이제 근데 딱 생각해보면요. 그럼 이 왕비는 그럼 신교였겠습니까? 카톨릭이었겠습니까? 카톨릭이죠. 그죠? 프랑스 출신의 엄마도 이탈리 사람에다가 프랑스 왔고, 이거 당연히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근데 카톨릭의 이 왕비가 왔잖아요, 영국에. 근데 영국은 이게 신교잖아요, 신교. 그죠, 지금? 그 교황하고 절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 찰스 2세가 사실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종교 때문에 결국 이제 목 잘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찰스 2세가 이 왕권 신수를 주장, 유명하잖아요, 그죠? 왕권 신수, 내 왕권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신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간섭 없이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카톨릭을 옹호한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영국은 자기네 이제 새로 독립해서 영국 성공해 독자적인 길을 가는데, 그죠? 그 귀족들은,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아니, 왕비를 맞은 것도 카톨릭이고, 왕비도 카톨릭, 프랑스, 그죠? 카톨릭이고, 또 이 왕 자신도 카톨릭을 옹호하려는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가 하늘로부터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결국에 왜 왕당파, 의회파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싸움, 그죠? 왕당파. 이게 이제 왕당파가 되는 거고, 이 왕을 중심으로 의회파, 그 부르조아들, 봉건 영주들이 연합해서 의회파와 내전을 이제, 그죠? 한 5년, 6년 정도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내전 끝에 결국 패합니다. 그죠? 내전을 벌이고 결국 져서 이제 체포됐다가 한 2년 뒤에 1949년 1월에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되죠. 그죠? 이걸 한 게 올리버 크로멜의 그 유명한 크로멜. 그죠? 크로멜이 나와가지고 이제 찰스 1세 처형하고, 영국은 그래서 군주제가 폐지돼요.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군주제 없고 우리는 공화국. 근데 물론 말이 공화국이지 실제로는 크로멜의 그 독재 정권이죠, 그죠? 크로멜이 혼자 독재 정권을 휘두르다가 뭐 크로멜도 빨리 죽죠. 한 뭐 10년 정도 되지도 않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죽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 왕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 찰스 2세, 그죠? 이 왕하고 이 왕비 사이에 낳은 아들인 찰스 2세가 다시 즉위하면서 왕정이 복고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요때 잠깐만 왕이 없었어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그죠? 요 시기에 잠깐 찰스 1세가 목 잘려 죽은 다음에 그 한 11년 크로멜 공화국, 크로멜에 의한 그 공화국, 그 시기에만 그 이제 왕이 없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왕정이 복고돼서 왕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찰스 1세도 유명한 사람이 그 궁정 작가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화가는 그 전에 죽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일찍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휘말리진 않았어요, 이 사건에는. 그죠? 죽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뽀샵의 대가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왕비인데, 그죠? 찰스 1세의 왕비 앙리에트 마리 왕비인데요. 마티츠 메리스의 그 막내딸인데, 근데 이쪽 궁전에서는 항상 난쟁이들이 이렇게 궁전에 있었나 봐요, 난쟁이들이. 요거는 찰스 2세가 아니에요? 예? 찰스 2세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고 이게 난쟁이들이에요, 난쟁이들. 왜 이 난쟁이들이 궁정에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이 난쟁이도 지금 높아요. 썹니다, 써. 그죠? 제프리 허디슨 경. 그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키가 작을 뿐이에요. 그죠? 이 난쟁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궁정에서. 제가 그건 따로 뭐 문화사에서 찾아보진 못했는데 따로 본 적이 없는데, 왜 난쟁이가 저기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에도. 예?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나오죠, 난쟁이가. 그죠?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우리 바로 이제 나올 텐데요. 그죠? 139페이지에 이 유명한 그림. 그죠? 139페이지. 139. 이 유명한 그림이네. 그죠, 이거?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그 머리 큰 여성이 이게 난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자도 그 난쟁이에요. 이 둘이 난쟁이에요, 둘이. 이 궁정에 있던 궁정의 난쟁이죠. 아주 근데 고글 옷을 입고 있고 난쟁이가 있는데, 이게 근데 난쟁이가 보통 하는 거는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죠? 공주 왕자들하고 놀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궁정에는 이렇게 난쟁이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옛날 같으면 키 작은 사람이면은 이게 거의 천민에다가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또 그 중에도 특별한 이런 궁정에 이렇게 뽑혀가면은 아주 대단한, 그죠? 요건 한번 문화사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문화사적으로. 이거 특이해요,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비를 그리고 왕비의 그런데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반데이크는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 이상화해서 뽀샵을 했다. 그죠? 포토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엄청 그 왕비가 아주 우아하게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반데이크의 우아한 초상화들 때문에 영국 여성들의 그러니까 영국 여성들은 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초상화를 그렸으니까 귀족들 초상화는 영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너무도 좋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나는 초상화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왕비가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사실은 팔이 양상하고 입안에는 기다란 치아가 삐죽 나와 있는 조그만 여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하노버 그 독일 그 하노버 그 공국의 그 공주 소피가 이제 직접 보고서 엄청 실망했다는 이게 뽀샵의 증거죠, 그죠? 실제로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 좀 흉측하죠, 사실은, 그죠? 입안에 뭐 너무 과장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증언을 통해서 이게 다 그려주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포토샵을 한 거구나. 근데 옛날에는 사실 직접 볼 일이 별로 이 정도 돼야 직접 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노버 공주 정도 돼야 외교 때문에 직접 뭡니까 백성들의 날에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걸어놔도 야 우리 이런 저다 생각하는 거죠, 다. 코로나 때도 마스크 예. 처음 이렇게 예. 그 얼굴만 보다가 예. 이제 그렇게 하고선 되게 많이 사귀었다가 나중에 이제 벗고 이게 오랜 기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 애들도 다들 아주 민감했어요. 왜 줌 수업하고 이제 이거를 보고 할 때 다 가리고 있고. 아니 같은 학교에서도 한 개를 올라갔는데 새로운 애들 이렇게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벤치에 얘는 막내가 안 벗고 이렇게 있다가 안 벗으라고 이제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벗으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눈만 보고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보통 이상적으로 그리죠, 그죠? 더 좋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1 때 들어갔는데 그때가 코로나여가지고 코로나 중1 때. 그러니까 중1 애들을 나중에 몰라.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누구냐. 아니 그러니까 눈앞에서 벗어야지. 내 얼굴만 알다가 벗은 얼굴 그냥 보면 누구였냐? 그래서 모르는. 한 개 올라가면서 헤어진 애들은 아예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나중에도 중1 애들은 같은 반에도 얼굴 모른다고. 이름은 그런 애 있는 건 알지만 얼굴을 모르죠, 사실은. 전혀 달라요, 진짜 이렇게만 달라요. 예. 정말 몇 번에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25페이지인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125페이지 이번에 네덜란드 이제 지금 플랑드를 했고 네덜란드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질문인데 예. 영국은 성공회 예, 성공해. 예.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걔네들도 다 카톨릭에서 그냥 신도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카톨릭에서 나온 건 아니죠. 원래 애당초 그게 이제 정교라는 게 오소독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소독스라는 게 그냥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방교회가 아예 이제 동로마 서로마 분리되면서부터,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분리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른바 주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총 본사는 5개가 있었는데 5개 중에 3개는 저 예루살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제 2개 남은 게 이제 바티칸 안티오크 쪽인가? 어쨌든 이쪽 바티칸이 아니라 비잔틴 쪽 하나랑 그다음에 로마가 남은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이쪽 갈리아 지방이나 이쪽에 선교를 하는 그런 명목으로 저기 하나가 있던 거고, 그다음에 물론 또 베드로가 또 이제 순교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콘스탄티노플, 그죠? 왜냐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또 기독교를 개종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이게 동로마 서로가 정치적으로 분리되고, 그죠? 정치적으로 분리되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분리가 되죠. 그죠? 교회적으로도 저것 때문에 왜 이제 물론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왜 이코나 해가지고 우상 숭배다 이런 이코 종이 쪼가리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이 동로마 교회에서는 이거를 금지했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못하게 이런 거는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우상 파괴령 해가지고
동로마 황제 레오 10세가 이거 이 우상 파괴령해서 이거 한 8세기, 9세기쯤에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이제 그걸 원하니까 나중에 이제 허용해줬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서로마 교회는 그거에 반대했어요. 야,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 우리 이런 거 없으면은, 이 야만인들한테 선교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뭐 하나 더 주고 믿게 해야 그거 만작하면서 좋아하고 한다. 이 야만인들은.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좀 갈라지는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정치적인 흐름하고 연관해서 이제 전혀 다른 식의. 근데 특히 이제 동로마 황제는 근데 동로마는 뭐가 달랐냐면요. 동로마는 황제가 그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 종교적인 권한까지, 최고 권위까지. 동로마 황제가. 왜냐면 자기 로마 황제니까. 로마 황제. 그래서 왜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왜 그 저기 나오잖아요. 동로마 황제. 왜 59페이지에 59페이지 보면은 그죠? 유스티아니우스 황제와 그 테오도라 황후 그죠? 그 무희 출신이.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황제가 한가운데 있다는 건 황제가 다 종교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서로마는 그게 아닌 거죠. 서로마는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 없었잖아요. 다 쪼개져 가지고 조그맣게 쪼개지고 없었고 그래서 그 틈에서 서로마 교회는 근근히 한편으로는 그 선교도 하고 이것도 그 11조도 걷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근데 그 정치적으로는 동로마가 항상 셌던 거지. 동로마는 꿀릴 게 없었던 거예요. 꿀릴 게 없고. 그래서 동로마는 황제가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하는 대로 그냥 다 결정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 동로마가 네. 정교회 그게 이제 동로마 지역 쪽이라는 게 동로마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정교라고 하잖아요. 그릭 오소독스. 그래서 그리스 정교가 퍼져서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로마란 뜻이에요. 로마가 루마니아거든요. 로마.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 외에 러시아 이렇게가 다 그 러시아 정교가 된 거죠. 그 러시아 정교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리스 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 그렇죠.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멸망하니까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해버리는 거죠 다. 알아서. 그래서 그쪽은 1차 대전 뭐 네. 이럴 때만 해도 이 지역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정교회 예. 자기가 그걸 계승한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그 짜르 아니에요. 시저 로마 황제 자기 로마 황제라는 거지. 시저 로마 황제 짜르 시저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로마 교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가 그 종교에 강력히 개입하고 황제가 뭐 이렇게 다 그런 교류 같은 건 교류도 정했겠죠. 그때 편에 따라 정해야겠지. 그러면서 이제 갈라진 거죠. 뭐 저도 뭐 러시아 정교나 이런 거의 교리는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갈라졌고 한편으로 어쨌든 오소독스라고 붙은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 정통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는 카톨릭이랑 원래는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인 거죠. 이런 거랑은 그러니까 이 다른 개신교에서 갈라진 거랑은 다르죠. 신교보다는 캐톨릭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왜 사제 복장도 하고 왜 그죠? 이런 미사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러시아 정교. 그리고 기본적으로 왕권하고 잘 그걸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푸틴 뭐 할 때 나와요. 꼭 지지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푸틴이 뭐 취임식 할 때도 러시아 정교 뭡니까 주교 나와서 딱 이렇게 왜 이런 러시아 모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자 나와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랑 사실 밀접하게 연관돼. 이거 59페이지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스 황제 맞아.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아니 막 이번에 교황님이 네. 뭐 2024년에 그게 정교회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서 가지고 그런 게 이제 거의 목표처럼 그렇다면 이거는 신교 아닐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러시아 정교가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정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소수긴 소수더라고요. 소수인데 그리스 성격이 정교. 너무 하려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몇백 년 동안 그 전통이 유지됐으니까 화려한 문화나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자기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 오소독스라 그래서 아주.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스 반도에 또 의외로 많아요. 아주 오래된 수도원들 그런 것들도 의외로 그리스 정교회. 음악도 그런 거 많고 아주. 말로 설명드리는 게
딱 한 번에 이해가 돼. 예, 그죠? 예, 아무리 책 봐도 애매하거든요. 예. 네. 너무 어렵고 말이야. 좀 종교 그 역사 부분 빠질 수 빠질 없는. 수 없는. 예. 근데 처음 종교가 생긴 교구도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교구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정교. 아, 그리스라 그래요? 러시아 정교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 예, 우리는 한국 정. 그래서 아마 그 그냥 오소독스라는 말만 붙고 그죠? 다 그렇게 예. 루마니아 정교 아마 그런 식일 겁니다. 국가랑 밀접히 연관되면서. 성 니콜라스. 그래서 너무 되게 러시아 사람들 많이 마셔 생긴 거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 마셔. 근데 또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나라 이름이 다 앞에 붙으니까. 그 이제 거기 잡으면 딱 자리 잡으면 여기 지역에 따라 좀 해주는 거. 주인사는 우리나라 그런.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바로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바로크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는 플랑드는 이제 벨기에 쪽이고요 그죠 여기 앞에도 있는 것처럼 요 위쪽이 그러니까 위쪽이 네덜란드고 그죠 더치 리퍼블릭 네덜란드 공화국이고 요 아래쪽이 이제 플랑드르 그죠 여기 지난번에 뭐 겐트 브뤼셀 여기 있는 게 이제 안 나왔지만은 그 안트베르펜 그죠 앤트워프 요런 쪽이 벨기에 지역이고요 이쪽이 예. 저지대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저지대 지방. 그죠? 저지대 지방.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는 플랑드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달랐다. 그죠? 그래서 플랑드르가 구교가 지배하는 왕국이었다면은 네덜란드는 신교가 지배적인 독립된 그죠? 여러 그 지역의 연합체적인 그런 성격의 민주국가였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종교화가 금지되어 있었고, 뭐 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상숭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화를 그리지 않게 되었고, 그러니까 성당, 왕실, 귀족계국 같은 미술의 주요 후원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죠? 그런 걸 그려달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미술의 주제와 소유권이 민주화되었다. 이제 말이 민주화인데 어쨌든 그것을 그러니까 이른바 그 신흥 부르조아, 신흥 계급, 그죠? 신흥 중상공인들, 특히 네덜란드 정말 황금 시기의 그 중상인들이 그 중상계층들이 이제 이것의 그 일종의 후원자가 아니라 소비자 겸 투자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얘기가 그 투자자와 연관된 얘기가 돼요.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문단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있던 일이잖아요. 미술가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 판매 시장을 통해 작품을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이게 주문을 받아서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왼쪽에 있는 이 마리드 메디치 시리즈도 이게 주문해가지고 그죠? 주문해서 그려달라 해서 그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네덜란드는 드디어 미술 시장이 이제 형성된 거예요. 미술 시장. 오늘날의 같은 그 최초입니다. 사실상.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왕실에서 이렇게 컬렉션을 하고 했지만은 이게 그 시장 논리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다행히 부유해진 네덜란드의 중산계층은 미술품 수집에 열성적이었다. 뭐 다행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640년에 암스테르담에 온 한 방문객은 미술품의 질과 사람들의 신미안이 누구도 따라없을 만큼 높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값비싼 미술품으로 자신의 집을 치장하는 데 열심이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미술품의 수요는 끊임없었다. 심지어 고깃간 주인이나 빵 장수, 땜장이들처럼 이렇게 하급 노동자들 그런 계층조차도 미술품을 그저 가게에 걸어놓았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발소 그림 같은 거요? 이발소 항상 그림 걸려 있고 그런 거. 이발소. 그림 있어요. 비슷한. 뭐 삶이 뭐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가 노여하지 말라. 맨날 그거 있었죠. 물레방아 그리고. 물레방아 그림 있고. 초가집 그리고. 길 그리고. 뭐. 그런 거 풍경화 그려놓고. 거의 정형화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이런 식으로 미술품 수요가 끊임없었고, 아주 뭐 너도 나도 다 가게에 걸어놨다. 그래서 이러한 열성적인 미술품 수집열 덕분에 수많은 화가들과 높은 수준의 미술품이 쏟아져 나왔는데, 화가들의 계층도 정물화, 태양화, 실내화, 동물화와 같이 각자의 특기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정물화 한 분야에만 500명이 넘는 화가들이 있었다고 한다. 500명이 넘는 화가들이 정물화만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네덜란드의 바로크 예술은 1610에서 70년 사이에 개화했다. 그 양식은 사실적이고 아주 사실적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였고 주제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왜냐면 그 종교화 같은 걸 그리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러나 네덜란드 화가들이 단순한 기술자 이상이었던 이유는 투박하거나 반짝이는 각기 다른 질감의 표면에 빛이 흡수되거나 반사하는 작용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데 있다. 대부분 네덜란드 화가들은 보수적이어서 자신의 특기 분야를 되풀이해서 그려내는데 만족하였지만, 그러니까 정물화 그리는 사람은 정물화만 그리고, 뭐 풍경을 사람 풍경만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같은 3명의 거장들은 능란한 기교를 넘어서 독창적인 경지에 들어선 화가들이다. 이게 좀 문장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것까지 여러 분야를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를 그리면서 아주 그 일가로 이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도 얘기할 게 너무너무나 많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게 그죠? 이 고깃간 주인조차도 그 비싼 미술품을 사가지고 다 걸어놨을까요? 그죠? 이유는 명확하죠? 이유는. 그죠? 그죠?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돈도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대상이잖아요. 투자의 대상. 투자의 대상이 됐다, 미술품이. 왜냐면 딱 생각나시잖아요. 우리 그때 사피엔스 할 때 했잖아요. 이때 뭐가 있어요? 이때. 무슨 투기? 튤립 투기가 이때 있었던 거, 이때 네덜란드 황금시대 튤립 투기. 튤립.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배경, 네덜란드 바로크의 배경. 지금, 어쨌든 요 이제 배경이 네덜란드가 왜 요게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신교를 믿고 이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죠. 그 전까지는 스페인의 그 속국 내지는 식민지였는데 그러면 계속 스페인에서 뜯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금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번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낼 수 없다.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게다가 종교도 다르고 해가지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제 스페인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엄청난 잔혹한 그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결국 네덜란드가 이제 결국 그걸 버티면서 정말 80년 동안 버티면서 결국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그것이 유명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아주 유명한 해죠. 1648년 베스트팔렌. 그래서 이때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고 뭐 스위스도 독립하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개신교도의 종교 제도를 인정하는 그 이제 전 유럽적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아까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은 프랑스에서 위그노의 그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였지만 이거는 이제 전 유럽적으로 니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각 국가나 단위별로 종교를 선택해라라는 그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때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네덜란드는 계속 번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제 제가 써놨는데 제가 그거를 여기 쫙 해서 네덜란드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때가 가장 빛났던 시기예요. 네덜란드 황금 시대, 더치 골든 에이지, 그죠? 1588년 네덜란드 공화국을 선포한 이후에 1672년까지, 그죠? 한 100여 년 살짝 안 되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가 이제 세계를 주름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런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해양 이런 세력권이. 근데 어쨌든 요때, 72년도에 이제 재앙해라 그래서 프랑스가 확 침입을 하고 하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영국이 또 뭡니까? 해상 봉쇄, 그죠? 그 자국의 선박만 이용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네덜란드가 확 이제 세력이 줄어버리는데 어쨌든 그 직전까지 네덜란드가 엄청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피엔스 할 때 했던 것처럼 이때 이제 네덜란드 튤립 환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독립전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그죠? 계속 그 군비를 마련하고 용병을 고용하고 이러면서 계속 엄청난 강국인 스페인한테 대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페인이나 이제 카톨릭 세력에 대항해서 독립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만큼 경제가 번영한 거지. 경제가 번영해서 여기 쓴 것처럼 이 시기 네덜란드 경제는 정말 번영의 번영을 구가한 겁니다. 그래서 1601년인가는 인도네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죠? 이쪽 물라카협이나 이런 향로, 그러니까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일본하고도 거래해서 은거래를 독점하고 이래서 이 시대에 돈이 쏟아진 거예요. 아주 또 주식회사들을 막 설립하고 그래서 그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가 1600
1909년에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는 등 아주 그냥 자본주의적인, 그죠? 그런 이제, 게다가 종교도 카톨릭이 아니라 신교니까요, 그죠?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계속 그 자본가의 윤리, 그죠? 계속 자본을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페인 왕은 돈을 번 그걸 쓰기 바빴는데 프랑스 왕도 그렇고 이 네덜란드 애들은 돈을 벌면 그걸 다시 항상 재투자하는, 그죠? 계속 이 자본주의 사이클, 그죠? 그 정신에 투철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신교도 개신교의 그 청교도 윤리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해외에서 계속 그렇게 돈을 벌지, 무역을 통해서 벌지, 그죠? 또 이런 침략을 통해서 벌지. 그러면서 돈이 넘쳐났으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이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라 또 재투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 뭐 다른 말로 하면 투기죠. 그죠? 사실 무엇이든 사실 우리가 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튤립 파동이에요. 튤립. 돈이 넘쳐나니까 이게 다 아시잖아요. 튤립. 그죠? 튤립.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과열 투기 현상으로 사실상 최초의 거품, 그죠? 버블이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왜 그때 그 튤립이, 그죠? 이것이 이 뿌리 하나 가격이 뭐 1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뿌리가 어떤 색을 나중에 뭐 검은 튤립이 될지 말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금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선물 거래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선물 거래도 이것도 말 그대로 투자 대상, 그러니까 미래의 계약 자체가 이제 투자 대상인 거예요. 그죠? 튤립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익숙하지만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다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튤립 투기는, 1937년 1월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37년 2월부터 이제 폭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 경제가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그 돈이 아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그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그래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미술품인 거예요. 그죠? 미술품. 그 당시에 네. 막 선물 거래 기법까지 있었으면 얘는 굉장히 금융적으로 그렇죠. 네덜란드가. 아주 선진적인 거죠. 선진적인 거고. 근데 결국 그거 따라간 거죠. 나머지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을 벌면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재투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벌면 재투자하고 또 그걸 다시 투자하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아니에요. 돈을 버는. 그죠? 그리고 쓰지는 않고. 이제 그건 청교도 윤리, 그죠? 청교도 윤리에서 우리는 옛날 귀족들처럼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그죠? 금욕주의적으로 살면서 계속 돈을 벌고 하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무엇이든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게 바로 그림이 그 대상이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아까 모든 사람들이 값비싼 미술품으로 자신의 집을 치장하는 데 열심이었다. 뭐 사람들의 신미한 이런 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투자예요. 일단 사서 집에 걸어놓으면 이 보기도 좋고, 그죠? 보기도 좋고, 이 나중에 돈도 될 수 있으니까. 돈도 되고, 돈도 될 수. 그러니까 이제 이 화가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정모를 하나면 500명이 넘는 화가라는 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샀으니까. 돈이 넘쳐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거 지금. 요것도 이제 딱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화가들의 계층도 정물화, 해양화, 실내화, 동물화와 같이 각자의 특기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오늘날의 주식시장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을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그림이 일종의 투자 내지는, 그죠? 투자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기에도 좋지만,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중에 몇 개가 올라. 그럼 그게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부의 저장, 종목의 다양화. 종목의 다양화, 종목보다 좀 더 큰 개념. 주식시장에서 이게 테마주예요, 테마주. 테마주. 그러니까, 야, 이번엔 동물화가 유행이야. 그럼, 야, 동물화가 막, 누구의 동물화, 막 해가지고 이게 테마. 그러니까 각자 테마가 있던 거예요, 테마. 이게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이유가 없이 어떤 테마가 뜨는데 사실 그 이유가 없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갖다 붙여서 어느 때는 막 이 정물화 테마가 막 떴다가, 야, 이게 아니야. 다음에는 해양 풍경화가 떠. 이러면 이제 풍경화 중에서도 또 해양 풍경화가 막 뜨고, 이게 테마예요, 테마주. 그래서 테마주에 거기에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막 있었다는 거지. 그 작가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던 테마가 정무라 테마고, 어쨌든 이게, 그죠? 오늘날 뭐, 바이오 테마, 2차 전지 테마 이렇게 하듯이, 이래서 이게 특화된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만 판다. 그 테마만. 테마입니다, 테마. 나는 더 재밌는 게 이제 예. 그림에서 인간과 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가 만들어질 수 정말 있었다는 처음 게.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처음 나온 거죠. 사실상. 정무라라는 게. 정무라라는 게. 그죠? 그 앞엔 정무라라는 게 없었죠. 인물 하나 있었어도.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일종의 테마예요. 야, 이건 새로운 테마 해가지고. 그래서 부에 사실은 저장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화폐가 아니라 부를 저장하는데 단순히 쌓아놓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상승할 만한 곳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그게 하나가 미술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물론 역사가 증명하는데 20세기 역사상으로 왜 아시잖아요. 20세기를 통했을 때 가장 많이 가치가 오른 게 그림이에요. 그죠? 채권, 주식 이것도 아니고 그림이 20세기 초에 그 돈을 그림에 저장해 뒀으면은 그림의 가치가 가장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것저것 여러 종목을 산 거지. 여러 종목의 그림들을 사놓고 걸어놨다가 그 중에 한두 개가 대박 치면 다 원금 회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 개념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난 정무라 몇 개, 뭐, 그죠? 풍경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림이 세금을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이 당시에는 국가가 뭐 그걸 통제하진 않았겠죠? 지금도 20세기 우리도 그 자, 지금도 그죠? 그림에 대해서는 예술진흥책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정도원이 아들이 엄청 사서 그냥 뭉차해가지고 엄청 올렸다면서요, 가격을. 사실 그렇죠. 한 명이 이렇게 사드리면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있으면은. 쓰러 남은 돈을 어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재벌들도 그런데 투자하는 게 그게 돈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그죠? 미래에 또 가치가 오를 만한.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고급지잖아요. 취미적으로도, 그죠? 보기도 좋고, 고급지고. 세탁하고 예, 예. 그러니까 돈 세탁이면서,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뭐, 우리는 예술을 후원한다. 명목도 되고, 가치를 저장하고, 그래서 가치 저장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식처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의 가치라는 게 똑같이 주식처럼 이유 없이 그냥 어느 게 떴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들 일종의 기업이니까요, 그죠? 이 당시에 만들어낸 기업이니까 어떤 화가의 가치가 그냥 이유 없이 떴다가 딴는 거예요. 떴다 내려갔다. 그 시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쏠림에 따라서. 그래서 미적 가치 때문에 이게 유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의 그런 시장처럼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돈 많으신 분들은 그 미술 작품에 많이 투자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싸지만 여러 개 샀다가 그 중에 하나만 대박 치면은 뭐 나머지 뭐 다, 그죠? 휴지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화가 죽으면 이게 더 뜬. 그러니까 원래 화가가 빨리 죽어야 돼요. 원래 그 자기가 사는 누가 어느 화가가 죽는다 그러면 빨리 그 사야 돼요. 이때 초능화가 없었던 게 초능화는 팔 수가 없잖아. 아마 누가 그러니까 그러네. 유명한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 네덜란드, 이제 그 미술 시장의 형성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현대적인 예술 그런 시스템이 슬슬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무라입니까? 정무라거나 그 다음에 정무라. 이 네덜란드 정무라가 아주 독특해요. 아주 정무라. 요 당시 정무라. 그래서 회화의 한 장르로서 정무라는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에서 발달했다. 이제 왜 발달했는지는 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죠?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종교화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록 다른 나라에서는 열등한 회화 형태로 무시당하고 거의 안 그렸죠, 정무라를. 그죠? 뭐 그릴 리가 없어. 다른 나라는 카톨릭적인 종교화를 그리고 이랬는데, 그러나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뛰어난 사실주의적 기법이 정무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때때로 정무라에 해골이나 연기를 날리는 양초같이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사물을 그려놓기도 했다. 근데 요거는 뭐 때때로가 아니라 거의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바니타스, 거기 써있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덧없음, 바니타스. 바니타스화라고 아예 그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어요. 자, 바니타스화.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은 왼쪽에 그 정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헤다의 정물. 뭐 제목도 없어요. 그죠? 정물인데 1636년. 그래서 정물화를 독립된 장르로 취급했던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여러 가지 사물의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작용에 관심이 있었다. 헤다의 정물에서는 납그릇의 투박한 광택과 은그릇과 유리의 반짝이는 표면이 제조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테이블에 올라가는 이 정물들은 다 기본적으로 값비싼 물건들이에요. 그죠? 값싼 물건들은 없습니다. 다 값비싼 물건들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이거 이제 결국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바니타스화라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네덜란드 작은 나라에 500명의 정물화가가 있다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정말 이름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딱 그죠? 이 정물들을 다 그린 거죠. 이게 다 비싼 물건들입니다. 나름 그죠? 나름 비싼 뭐 이런 것들 그죠? 아주 고급인 물론 다 이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여기 해골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니타스화는 그 16, 17세기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 유행했는데요. 이게 그 시대가 한편으로는 이 네덜란드는 아주 번영을 거듭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독립전쟁 계속 80년 동안 전쟁이 그저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거고 또 그 옆쪽에서 독일 지역에서는 30년 전쟁 그 근대 이전에 가장 잔혹했던 전쟁으로 30년 전쟁이 이게 종교 전쟁이니까 근데 종교 전쟁은 좀 치열한 게 그럼 상대편은 무조건 악마잖아. 이교도잖아. 그죠? 이교도. 이게, 예. 잔인해지는 거야. 사실 종교적인 신념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막 왕이 죽고 전사하고 뭐 난리가 아닌 30년 치열한 전쟁. 그 다음에 17세기 초 이 저지대 지방에서 근데 하필 또 흑사병이 계속 이 흑사병이 재발했어요. 근데 이때도 심각했어요. 생각해가지고 네덜란드 인구의 8분의 1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죠? 한 집 걸로 뭐 한 명씩 죽은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흑사병이 계속 이때까지도 아주 물론 마지막 요 지역에서는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계속 그죠? 사라지지 않고 또 대유행을 하고 이래서 시대적 혼란과 불안 등이 다 반영된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세적으로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그런 그 미묘한 감정이 사실 정물화에 투영돼서 그것을 우리가 바니타스화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니타스란 뜻이 왜 영어로 vanity가 이제 자만심 뭐 공허하다, 헛되다, 허영심 이런 거거든요. 비어있다? 그죠? 비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어있다. 그죠? 그죠? 베큐미 그 진공이고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헛되도다. 그죠? 솔로몬인가? 솔로몬이 말했네. 그죠? 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니타스는 공허하다, 헛됨 또는 가치 없음을 뜻으로 라틴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대표하는 빛나는 사물들을 그린 거예요. 값비싼.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장면 이런 거 보시면요. 여기 아주 페르시아의 엄청 비싼 양탄자, 그 다음에 아주 은 접시, 그죠? 이것도 엄청 비싼 뿔이에요. 뿔, 그죠? 그 상아 같은 그런 뿔, 그 다음에 이런 유리잔도 아주 크리스탈잔 비싸잖아요. 그죠? 이런 과일도 비싼 과일이고, 이 랍스타도 엄청 크잖아요. 엄청 비싼.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고 현실적으로, 그죠?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한마디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그 자체로도 빛나는 사물들인데, 그러니까 정물을 그릴 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런, 그죠? 현재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물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해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해골 또는 어떤 아까 말한 뭐 연기 그죠? 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결국 다 해골밖에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이런 거 그죠? 왜냐면 그 부라는 것도 튤립처럼 막 엄청 가격이 올랐다가 폭락하기도 하고 또 전쟁 때문에 여기 죽기도 하고 흑사병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 빛나는 것들이지만 일시적이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다. 헛되도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물화들이요. 바니타스화. 그래서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근데 어쨌든 대단히 정교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죠. 이거 보시면 정말 사실적이에요. 그죠? 이 그림자까지 그대로다. 그죠? 은접시에. 그죠? 정말 있는 그대로 양탄자도 그렇고 이런 거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린 뭐 이런 작가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이런 작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정물화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정돈되지 않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어질러져. 그렇죠. 이게 좀 어질러놨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아까 말한 이런 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시대상과.
지금 여기 있는 그림도 그렇고요, 좀 그죠? 정돈되지 않은 좀 그죠? 사실 그 시대상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나름 한편으로는 결국 다. 정도가 제대로 이전처럼 또 효과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죠? 어떤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뭐 하나를 믿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교도 없고 그냥 세속적으로 이런 거를 다 원하고 추구하지만 이거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대답 안 하죠. 신교는. 제일 문제가 그거죠. 예. 예. 신교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신교의 제일 문제는. 예. 대답을 안 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거죠. 신교 쪽에서 주로, 그죠? 나를 따라가는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역설적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그림들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림들이.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덧없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그림을 사가지고 걸어놓고, 그죠? 왜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투기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 삶의 모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메달리크 사가지면 뭔가 메달리크를 만드는 저게 메달리크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저 뿔도 그렇고. 그죠? 진짜 잘 그렸죠. 예. 저걸도 어디서 몇번 본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죠. 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다 유명한 그림인데, 근데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그림들은. 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잘 그려. 그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 사실적인 색깔. 그죠?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거 너무 가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돼서 이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주문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이제 연말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 화가들이. 화방 가지고 물감이 막 수십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종류도 우리 볼 수 없는 구분도 안 되는. 그죠? 예. 그런 거를 다 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그걸 다. 그죠? 그 당시엔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려야 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 가치가 엄청 비싼 거죠. 이 그림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예. 자,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이 정물화. 어쨌든 그래서 네덜란드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정물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 내용은 인생의 덧없음을 보통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아주 빛나는 사물들을 역설적으로 그렸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큰 투기의 대상, 그죠? 이 테마 중에서 정물화 테마가 가장 큰 테마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풍경화도 또 이제 테마가 됐죠. 또 하나. 왜냐면 풍경화 딱 일단 걸어놓기도 좋고, 그죠? 집에 걸어놓기도 좋고 하니까 풍경화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테마가 됐습니다. 테마주야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정물 테마, 풍경 테마. 그래서 바로크 시대 이전에 풍경은 그림 전면의 세상 뒤로 그려지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죠. 그죠? 그러나 네덜란드 화가들은 풍경을 그 자체로 독립된 장르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의 테마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푸센과 클로드 로랭에 의해 이상화된 풍경화가 발달했던 프랑스와 달리 알베르트 꾸이비나 그 야콥 반 루이스 달, 그다음에 마인데르트 호베마와 같은 네덜란드 풍경 화가들은 광대한 하늘 위에 떠다니는 구름을 즐겨 그렸으며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에 치중했다. 어떤 이제 집에는 딱 걸어놓기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을 이라는 면에서 풍경화가 그죠? 집 안에. 자, 그래서 그 사례들을 지금 거기 나온 이름 있는 사례들을 제가 이제 카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알베르트 쿠비라가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황금시대. 그래서 딱 보시면요, 이 구름, 야, 이제 묘사 잘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구름, 어떤 강에서 배들이, 정말 네덜란드 저기예요, 그죠? 강물에 이렇게 그 상선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하늘에 이 구름 여기 그죠? 여기 구름을 즐겨 그렸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 구름 그죠? 구름 딱 이렇게 정말 대단히 잘 그렸습니다. 구름이 사실 중심적인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람들보다 구름. 자, 그다음에 하늘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그죠? 훨씬 넓죠. 그 그림 화면에서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 풍경화라는 게요. 이것도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구름이 사실 이게 구름을 그린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 주제는 그죠? 목장의 양떼지만은 양떼보다는 이 하늘의 구름이 화면의 상당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면 이게 자체가 3분의 2를 하늘과 하늘의 구름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하늘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턱 트여서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거 저지대 지방이니까 산도 없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야, 어떻게 산이, 이런 산이 가까이 있냐. 지평선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건 네덜란드, 저쪽이 다 바다고, 그죠? 저지대 지방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이런, 이게 맨날 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렸나 봅니다. 어쨌든, 예, 구름. 그죠? 구름이 어쨌든 제일 중요해요. 구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가로, 마인데르트 호베마가 먼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황금시대의 유명한 작가로서 전원 풍경. 그래서 어쨌든 아주 그 상세한 세부적인 묘사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그 물레방앗간, 그죠? 물레방아를 그렸는데요. 아주 상세해요. 이런 풍경.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건 구름이에요. 그죠? 구름이 중요하죠. 구름. 그죠? 구름에 대한 묘사.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것도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이런 무슨 엽서나 그림 엽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요거. 그죠? 네, 그림 엽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해서 이것도 뭐 없잖아요. 그죠? 뭐 산은 없고, 산은 안 보이고, 네덜란드는 산은 안 보이고, 저 멀리, 그죠? 네. 전체. 구름이 있어서 다 구름을 주로 이제 그린, 그죠? 구름을 그린. 그런 구름이 오히려 이 그림의 주제는 구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의 그 풍경화들입니다. 이런 풍경화 그 당시 테마였던 거죠. 테마, 그죠? 테마로. 그다음에 또 이런 게 또 집에도 걸어놓기 좋잖아요, 그죠? 걸어놓기도 좋고, 잘 팔리고 하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 루이스 달 나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어서요. 또 똑같은 풍경화가인데요, 그죠? 126페이지에. 반 루이스 달 됐습니다. 반 루이스 달. 우리나라에서 풍경화가 유명한 많이 그려졌던 거는 네. 이 게으른 사람들이 와상이라 그래요. 아, 이제 누워서 이제 자연을 감상한다. 그래서 그런 거죠. 누워서. 그리고 딱 들어누워서 그림으로 대신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와상이라 그래서. 예, 맞아요. 자, 그래서 116페이지 반 루이스 달 광대한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하늘. 그중 가장 뛰어난 풍경화가 반 루이스 달은 세부 묘사에 치중하면서도 하늘, 냇물, 들판과 같은 거대한 공간을 강조했으며 거기에 우수어린 분위기를 자아내는 떠다니는 구름과 드라마틱하게 강한 빛과 그림자의 태조를 표현했다. 이와 같이 광대하고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그와 동시대 활동했던 수많은 풍경화들 중은 단연 우위를 차지했다. 이서 가장 유명한 풍경화가입니다. 반 루이스 달, 그죠? 그 이제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인데요, 그죠? 대장주 일종의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대장주. 근데 이제 그 위에 그림이 이제 이 사람이 그림이에요, 그죠? 풍차가 있는 풍경. 전형적인 네덜란드, 그죠? 예, 풍차가 있고 저 구름, 그죠? 구름이 중심이죠, 정말, 그죠? 그래서 루이스달의 풍경화는 바람이 불고 있는 하늘, 어두컴컴한 구름, 낮은 지평선 위로 저물어가는 해와 그림자의 대조를 통해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풍경화를 아주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반 루이스달. 그래서 광대한 하늘. 그래서 정말 하늘만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요거는 그 아주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어디 갔죠? 그러니까 세부 묘사에 치중했다라 나오잖아요. 하늘, 냇물. 근데 요게 그런 그림입니다. 요거 잘 뜯어보시면요, 정말 이 나무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부 묘사를 아주 잘했어요. 정밀한 세부 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구름, 그죠? 이 사람은 구름을 약간 어두침침하게 그렸죠, 그죠? 아까 그 사람들은 좀 그래도 약간 밝은 톤인데 반해서 요건 좀 아니구나. 근데 그죠? 예, 약간 좀 다 어두워. 조금 어둡죠, 그죠? 좀 어두운, 그죠? 약간 그런 구름으로 이렇게 그렸고, 어쨌든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그 풍경화가 중 대장주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보면 이게 정말 하늘인 거예요, 하늘, 그죠? 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렸나면 약간 우중충하게, 그죠? 근데 화면 자체가 거의 80%가 이제 하늘 풍경이에요, 하늘. 그죠? 풍경인데 하늘이야, 하늘이 핵심. 그래서 광대한 하늘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제목이 광대한 하늘. 그래서 하늘 풍경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구름도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그린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풍경화.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도 이것도 이제 하늘이에요, 다, 그죠?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이제 산이 없고, 그죠? 그래서 자, 하늘 풍경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래서 구름이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잠깐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광대한 하늘이다, 이런 명칭이 붙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할스 정도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스. 또 이제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초상화가 또 있겠죠? 초상화, 할스, 순간의 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란스 할스는 순간의 표현을 잡아내는 그의 재능으로 인해 미술계에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다. 악사나 집시를 그리든 건실한 중산층 시민을 그리든 간에 그의 인물들은 모두 웃거나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어 생기가 넘친다. 그의 특기는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 남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그 순간을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특기입니다. 이게 일종 그중에 아주 한때 인기 있었던 테마주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초상화인데 그냥 초상화가 아닌 거죠. 그 엄청난 초상화가 아니라. 그래서 할스의 유명한 초상인 웃고 있는 기사 앞에 있는 이겁니다. 그죠? 를 보면 그래서 이 대단히 잘 그렸죠. 그죠? 딱 살짝 웃고 있는 이 기사 복장을 전형적인 네덜란드 기사 복장을 입고 그래서 코스튬이 싹 올라간 웃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입가에 미소 짓고 있는 눈은 반짝이며 콧수염이 멋들어지게 위로 솟아 있다. 그래서 할스는 이와 같이 인물의 허세 부리는 느낌을 경쾌한 화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할스 이전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회화의 사실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붓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죠? 붓자국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할스는 스케치와 같이 휙휙 휘두르는 경쾌한 화폐를 자신의 특징으로 삶아서 붓자국이 또 보일 정도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좀 덜한데요. 그런 게 어쨌든 다른 초상화랑 좀 다르죠. 특이하죠. 그죠? 그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저기 오른쪽에 제가 쓴 것처럼, 결국 이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은 이거를 계속 고민했어요. 실제로 다른 그 미술사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미술 시장에서 뭔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그래야 뭔가 다른 보다 내가 더 잘 팔릴까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렇게 뛰어난 정보라도 나온 거고요. 이 초상화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릴까 해가지고 아주 독창적인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화가들은 이제 붓자국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오히려 붓자국을 남기는 쪽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특히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있는 그대로 그렸지만은 이제 얼굴 표정, 이 살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상화는. 그래서 얼굴은 섞지 않은 느슨한 붓질로 캔버스에 서둘러 칠해 재빨리 그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번 그래서 붓자국을 없앤 게 아니라 한 번에 휙휙 그려가지고 붓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 매우 새로운 아주 모던한 기법으로 여겨졌고 부유한 수집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주 비싸게 팔았는데 하지만 이 테마가 또 금방 바뀌죠. 그죠? 그래서 60년 이후에는 유행에서 사라져가지고 나중엔 아주 이제 몰락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런 그림이 요렇게 지금 여기 그죠? 여기 있는 그림이네요. 할수 즐거운 토퍼라고 그죠? 이 확대 해보니까 딱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죠? 저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책에서는 진짜 한 번에 딱딱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그린, 그죠? 붓자국 그냥 남아 있는 이런 식으로 딱 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엔 아주 그죠? 찍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보면 아시겠죠, 그죠? 이게 그 당시 유행이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 책에 있는 그림으로는. 잘생긴 것 같죠? 그 책에 있는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 위에 둘째 문단, 위에 셋째 줄. 그러니까 할스의 알라 프리마 기법, 이탈리아어로 단순히 그린다는 의미, 단순히 그리는 거죠. 이 기법은 캔버스 위에 바탕칠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기법이다. 따라서 회화는 단 한 번의 붓질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개발한 거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할스의 붓질은 가까이서 보면 붓자국만이 보이지만 근데 또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루벤스나 벨라스케스의 작품들처럼 그럴듯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즉흥적인 순간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즐거운 토퍼, 즐거운 술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보면 순간의 생생함이 너무도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 속 인물의 입술은 막 말을 하려 하고 있고 손은 움직이는 듯한 이런 식의 순간의 그죠? 술꾼이 막 뭔가 말을 기분 좋아서 말을 하고 그런 식의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할스는 또한 딱딱한 그룹 초상화의 표현법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게 그룹 초상화예요. 초상화인데 그룹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린 오늘은 이제 일종의 그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간 사진. 이게 네덜란드에서 아주 유행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우리 친구들이 동료들이 같이 이게 집단 초상화라 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성조지 근위대의 사관들 해서 네덜란드 이 집단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매우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그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할스는 또한 딱딱한 그룹 초상화의 표현법을 바꿔놨다. 그는 성조지 근위대의 사관들을 보면 요 그림입니다. 군인들을 전사로 묘사하기보다는 축제에 참가해, 그죠? 흥겹게 노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도 좀 그렇죠, 이게, 그죠? 뭔가 흥겹게, 흥겨운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그 순간에 표정을.
그래서 할스 이전의 화가들은 그룹 초상화를 그릴 때 균형감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줄지어 서 있도록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죠? 그러나 할스는 그들을 탁자주의의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함으로써 각각의 얼굴의 개성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매우 즉흥적인 느낌을 주지만 포즈와 제스처로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깃발의 바로크적인 사선 구성과 어깨띠, 주위의 주름질, 칼라 장식의 사관들의 그 뻐기는 듯한 분위기를 뻐기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죠? 자기들이 그런 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20에서 30년대 할스의 활달하고 즐거운 초상화들은 대상의 영혼 불멸성보다는 순간의 활기에 찬 모습을 묘사하는 그의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불행히도 그는 말년에 유행에 뒤떨어진 화가로 취급되어 어려운 노후를 보여야 했다. 이거는 뭐 유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테마가 끝난 거죠. 테마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초상화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술버릇 때문에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할스는 말년에 바가지 긁는 마누라와 10명의 아들을 둘러싸여 매일 밤 술독에 빠져 빈곤 속에 술 먹으니까 사실 테마주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닥을 치고 하면서 이제 말년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스의 그림이, 그런데 이건 상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할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성 엘리자베스 하를렘 병원의 병원 그 운영진들 이렇게 또 집단 초상화제 이것도, 그죠? 이렇게 이게 유행했어요. 그 당시 우리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렸는데, 근데 뭔가 가만히 서가지고 쫙쫙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생기가 넘치는 그 순간에, 그죠? 뭐를 말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는 그 장면을 딱 순간을 잡아서 그린 그런 그림으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특히 이제 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시면요, 상세화를 보시면요, 이걸 보면 똑같죠, 아까, 그죠? 이런 붓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붓자국이, 그죠?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빈센트 반 고흐가 네덜란드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히 할스의 솜씨에 감탄했다. 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얼굴, 눈, 코, 입 또한 그 어떤 가필 없이 처음에 붓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가능한 한 한 번의 붓질로 단 한 번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 단 한 번에, 그죠? 이렇게 한 번의 붓질로 그렸다는 그런 영화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림이라든지, 그죠? 요런 그림에서 좀 덜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아까 그림이 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봤던 것처럼 반 고흐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영향을. 해바라기 같은 거. 그죠? 해바라기보단 그 자신의 초상화. 몇 페이지냐면은요, 초상화를 그릴 때 이 할스의 영향에서 딱 나타나는 게 반 고흐가 몇 페이지 있나? 저기 223페이지. 223페이지예요. 223페이지. 그죠? 223. 이 아래쪽에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얼굴 표현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것이 붓질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수염 그리듯이 요런 거로만, 그죠? 이렇게 탁탁 찍듯이, 그죠? 할스 요거를 더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버린 거예요. 자화상을. 223페이지 그 아래쪽에 있는 자화상.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그죠? 이렇게 좀 그런 영향, 할스의 영향이 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 그림 말고 또 다른 자화상이 좀 더 잘 드러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흐려져 있고요. 조금 더 약간 얼굴 모양이 선명하면서도 할스의 요런 붓질 영향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자화상이 또 있습니다. 다른 자화상이. 그것도 이제 다른 이런 식으로 그림. 자, 그래서 이렇게 할스, 네덜란드 작가로서 반 고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초상화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렘브란트. 요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렘브란트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